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출발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11월 30일 새벽 6시 26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걸어서 출근하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날이자 가을의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입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 영하 8도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현재 영하 8도의 한파가 닥쳤습니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도 0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제가 어제 걸어서 퇴근길에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 인류 전쟁사의 기념비적인 군사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 1944년 6월 6일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뒤바꾼 계기가 된 군사작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인데요. 우리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다양한 영화에도 등장하기도 하고 미국 드라마 밴드 오브 브러더스라는 드라마 등에도 등장하는 전쟁 영화의 단골 소재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인데요. 어제 걸어서 퇴근길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걸어서 출근길에 인류 전쟁사에서 최대 규모의 사상자인 20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소 전쟁, 즉 독일과 소련 간의 전쟁이자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의 동부 전선에서 발생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상자, 독일군이 약 한 40만 명 정도, 또 독일의 우방이었던 이탈리아, 루마니아, 헝가리군 등이 또 약 40만 명 정도, 그래서 추축국의 사상자가 약 80만 명,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소련군의 사상자가 약 120만 명, 그래서 쌍방간의 합계 약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됐던 1942년 7월 17일부터 1943년 2월 2일까지 약 6개월 반 정도 전개가 됐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인류 전쟁사에서 최대 규모의 사상자인 약 200만 명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전투 전까지만 해도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독일군이 우세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전투에서 소련이 독일을 꺾음으로써 이제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에는 소련군이 독일군을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세계대전에 서부전선의 판도를 바꾼 게 어제 걸어서 퇴근길에 말씀드린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고요. 반면에 오늘 걸어서 출근길에 말씀드리고 있는 2차 세계대전의 동부전선의 판도를 바꿨던 그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자,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자,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1939년 9월 1일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요. 그보다 9일 앞선 1939년 8월 23일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소련의 요시프 스탈린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9일 후에
바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고요. 자, 전쟁 초기에는 독일이 파죽지세로 유럽 대륙을 거의 석권을 했고, 드디어는 독소불가침 조약 체결일로부터 22개월이 지난 1941년 6월 22일 독일은 독소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이른바 독소전쟁이 발발이 됐습니다. 독소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소련의 카프카스 유전지대의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일이 전쟁을 수행하려면 연료가 필요한데요. 그 연료가 매장되어 있는 소련의 카프카스 유전지대의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독소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래서 독소전쟁 초기에는 독일이 이른바 바르바로사 작전이라고 해서 소련 침공 작전을 전개했고요. 그 침공 시기가 바로 독소불가침 조약 체결일로부터 딱 22개월 만인 1941년 6월 22일에 독소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이른바 바르바로사 작전을 통해서 독일이 소련을 향해서 진격을 시작을 합니다. 3개의 부대로 3개의 집단군으로 나눴는데요. 자, 북부 집단군은 가장 북서쪽에 있는 레닌그라드, 지금은 샹트페테르부르크로 도시명이 바뀌었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북서쪽에 있는 레닌그라드로 북부 집단군이 진격을 했고, 중부 지역인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로는 중부 집단군이 진격을 했고, 가장 남쪽에 있는 카프카스 유전지대 쪽으로는 남부 집단군이 진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이 계속 소련을 향해서 진격을 해 나가는데요. 모스크바 공방전, 즉 중부 집단군이 투입이 됐던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를 함락시키기 위한 모스크바 를 향한 중부 집단군은 이제 모스크바를 30km 앞두고 모스크바의 서쪽 30km 지점까지 진격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가로막힙니다. 그게 그 유명한 모스크바 공방전인데요. 모스크바 공방전에서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를 불과 30km 앞두고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영하 8도인데요. 이보다 훨씬 추운 동장군이 엄습해 와서 더 이상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독일의 중부 집단군은 모스크바 점령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뭔가 반전을 노리기 위해서 특히 소련의 유전지대의 유전을 확보해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소련의 유전지대인 카프카스 유전지대를 공격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탈린그라드를 공격한 건데요. 자,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 시작점은 1942년 7월 17일 제헌절 때고 6개월 반 동안 전개돼서 1943년 2월 2일에 소련군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자, 그 스탈린그라드는 명칭이 바로 소련의 공산당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의 이름을 딴 명칭이죠. 원래 스탈린그라드의 명칭은 찰리친이었습니다. 찰리친. 그런데 이오시프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명칭을 스탈린그라드로 바꿨습니다. 소련의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블라드미르 레닌이 집권을 했었는데요. 레닌이 집권한 지 7개월 만인 1924년에 사망을 했죠. 그래서 정권을 승계한 인물이 이오시프 스탈린인데요. 그래서 1924년이면 지금부터 99년 전입니다. 정권을 승계한 이오시프 스탈린이 자신의 이름으로 도시명을 바꾼 겁니다. 찰리친을 스탈린그라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스탈린그라드는 독소전쟁 당시, 즉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요시프 스탈린의 명칭을 달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독일이 그곳 스탈린그라드를 함락시킨다면 굉장히 더 의미가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큰 전투가 바로 스탈린그라드인데요. 지금은 도시 명칭이 볼고그라드로 바뀌었습니다. 볼고그라드. 그런데 6개월 반 정도의 그 시가전을 통해서 독일은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자, 독일은 전차를 앞세운 전차부대, 요즘도 월드컵에서 독일 국가대표를 전차군단이라고 별명을 칭하듯이 독일은 그 당시에 전차 부대 위주였고 소련은 기관총 부대 위주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하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횡단보도입니다. 이곳은 송파구청 지하 횡단보도를 지하보도입니다. 송파구청인데요. 송파구청 앞 사거리에 지하 횡단보도를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멋진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문구가 있냐면, 음악은 내 영혼에 쌓인 일상의 먼지를 씻어낸다. 베를토드 아우어파흐라는 분이 했던 말입니다. 제 얼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음악은 내 영혼에 쌓인 일상의 먼지를 씻어낸다라는 멋진 문구가 새겨진 송파구청 바로 앞 사거리 지하 보도를 건너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손이 시렵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출발! 자, 그래서 지금은 스탈린그라드 명칭이 도시 이름이 볼고그라드로 바뀌어 있는데요. 자, 그 당시에 독일이 스탈린그라드에 진격을 했을 때 독일의 가장 큰 강점이 탱크 등을 앞세운 전차 부대입니다. 전차 부대. 반면에 소련은 기관총 부대입니다. 그런데 스탈린그라드라는 그 도시에 시가전을 전개를 하는데요. 시가전에 있어서는 독일이 최고의 장점으로 내세웠던 그 전차는 굉장히 힘을 제대로 발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그러한 시가지, 스탈린그라드 시가지에서는 독일의 전차들이 대포 포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 콘크리트 건물에 막혀가지고 건물이 쓰러지는 그러한 수준이었고, 그 소련군들은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 그 건물들의 지하에 숨어 있고 또 기관총으로 응사를 하고, 그러한 과정, 이른바 스탈린그라드 시가전이 전개가 됐는데요. 독일의 전차부대는 광활한 넓은 지역 평야지대에서는 독일의 전차가 막강한 화력을 발휘했지만 콘크리트 건물들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스탈린그라드 시가지 안에서는 그 콘크리트 건물들에 막혀가지고 독일의 전차가 제 실력을 발휘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방어를 하는 입장이었던 소련군 입장에서는 건물 지하 곳곳에 매복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기관총으로 응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독일군들은 소련군을 진행할 때 생지 작전이라고 칭했습니다. 생지 작전. 왜 생지 작전이라고 칭했냐면, 소련군들이 스탈린그라드 시가지 콘크리트 건물 지하에 숨어 있다가 생지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기관총으로 공격을 해온다 해서 그것을 이른바 생지 작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시간이 일진일퇴의 공방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겨울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11월 말부터는 이때죠. 오늘이 11월 말일인데요. 11월 말 때부터는 한파가 들이닥쳐 가지고 이제는 독일군들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독일군의 제6군이 그곳에 투입이 됐는데요. 군대의 단위에는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군단, 야전군, 집단군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군단급보다는 크고 집단군보다는 작은 규모가 바로 야전군입니다. 야전군. 그래서 독일의 제6야전군이 그곳에 투입이 됐고 독일의 제6야전군 사령관은 프리드리히 파울루스입니다.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우리나라 육군도 우리나라 동부전선을 담당했던 1군 사령부와 제1야전군 사령관이죠. 자, 우리나라의 기존의 동부전선 강원도 지역을 담당했던 제1야전군 사령부와 우리나라의 서부전선 경기도 지역을 담당했던 제3야전군 사령부가 합해가지고 수년 전에 육군 지상작전 사령부로 확대 개편이 됐고요. 우리나라 후방을 담당하는 제2야전군 사령부는 명칭이 제2 작전 사령부라고 칭하는데요. 그런 단위가 바로 야전군입니다. 야전군. 군단보다는 크고 집단군보다는 작은 중간 형태가 야전군인데요. 독일의 제6야전군이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투입이 됐습니다. 약 33만 명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중에 약 23만 명 정도는 전사를 하고 약 10만 명 정도, 정확하게는 9만 1,000명이 항복을 해서 포로가 됐습니다. 자, 오늘이 2023년 11월 30일 가을의 마지막 날인데요. 굉장히 추운데 그 당시에 스탈린그라드는 이곳보다 훨씬 더 추운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겨울 한파가 닥쳐오니까 결국은 이제 스탈린그라드 시가전을 치르고 있었던 독일군들은 완전히 소련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전투 초기에는 어느 정도로 소련의 피해가 컸었냐면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참전시키기 위해서 소련은 신병들을 모집을 했는데요. 모집된 신병들은 평균적으로 그 전투에 투입이 되면 생존 기간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투입된 소련군의 신병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올림픽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지하보도를 통과해서 올림픽공원 쪽으로 나가서 계속 천호역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지하보도를 통과해서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 쪽으로 나가서 계속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투입된 소련군의 신병들은 전투에 투입이 되면 평균적으로 24시간 후에 전사를 했습니다. 24시간. 그러니까 신병들의 평균 생존 시간이 24시간밖에 안 됐을 정도로 소련군의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인류 전쟁사에서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전투로 역사의 길이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6개월 반 동안의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통해서 소련군의 사상자는 약 120만 명이고 독일군은 약 40만 명, 또 독일의 우방이었던 이탈리아, 루마니아, 헝가리군의 사상자도 약 40만 명. 그래서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소련군의 사상자는 약 120만 명, 추축국이었던
독일군 등의 사상자는 80만 명, 그래서 쌍방간에 합계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인류 전쟁사에서 단일 전투로는 최대 규모의 사상자인 200만 명 정도가 발생이 됐고, 그것은 1942년 7월 17일부터 1943년 2월 2일까지 약 6개월 반 동안에 전개된 스탈린그라드 전투, 단일 전투로는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수세적 입장이었던 소련군이 그 정도로 피해가 막심했고, 신병들이 평균적으로 전투에 투입되면 24시간 생존하다가 바로 전사를 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에 이런 11월 말, 오늘처럼 11월 말이 굉장히 추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영하 8도의 날씨인데요.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7월 17일에 시작이 되고 이제 11월 말이 되니까 겨울 추위가 닥쳤습니다. 이른바 겨울 작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겨울 한파에 스탈린그라드 시가 안에 들어가 있던 독일군의 33만 명의 병력들은 이제 소련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됩니다. 소련이 엄청난 병력을 징집을 해가지고 한 100만 명 정도, 약 100만 명 정도의 소련군이 스탈린그라드 외곽을 완전히 에워싸고 포위를 해버립니다. 포위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독일군의 33만 명 병력, 독일 제6야전군 소속의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사령관 지휘하에 스탈린그라드전을 전개하고 있었던 독일군들이 그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갇혀버리다 보니까 독일군의 보급로가 차단이 됩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게 보급입니다. 보급에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나버리죠. 군인들이 먹을 군량미, 식량이 보급이 돼야 하고, 무기, 탄약이 보급이 돼야 하고, 뭐 다양한 군수 물자가 보급이 돼야 전쟁을 수행을 하는데요. 스탈린그라드 안에 독일군이 갇혀버리다 보니까 모든 보급로가 차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독일은 공중 투하 작전을 통해서 비행기를 동원해서 군수 물자를 하늘에서 스탈린그라드 상공에서 투하하는 것도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 량은 소련군의 방공포 공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탈린그라드 안에 갇혀 있던 33만 명의 독일군이 유지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물자만 공중을 통해서 투하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공중 투하 작전도 다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그 안에서 먹을 식량이 떨어지고, 무기, 탄약이 떨어지고, 전차가 기동하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연료가 떨어지고, 또 그 당시에 말 타는 호스, 말을 통해서도 수송을 했는데요. 말도 다 잡아먹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니까 말을 잡아서 먹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나중에는 그래도 식량이 없으니까 쥐를 잡아먹기도 하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렇게 독일군이 포위됐을 때, 소련군이 포위를 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독일군이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고, 그때부터는 독일군의 사상자가 어떻게 속출했냐면 7초에 한 명씩 전사를 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안에 갇혀있던 독일군이 7초에 한 명꼴로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그라드 전투 초기에는 수세적 입장에 있었던 소련군이 전사자가 속출해서 그 전투에 투입된 소련군의 신병들의 평균 생존 시간이 24시간밖에 안 됐는데요. 나중에는 그곳에 갇혀있던 독일군이 이제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독일군의 사상자가 속출해서 7초에 한 명꼴로 독일군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련은 심리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체칵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를 말을 합니다. 체칵
체칵 체칵 체칵 땡, 즉 7초에 한 번씩 땡 이렇게 합니다. 즉 스탈린그라드 안에 갇혀 있는 너희 독일군들은 현재 7초에 한 명꼴로 전사자가 발생이 되고 있다. 너희들도 곧 죽으니까 빨리 항복해라. 죽기 전에 목숨을 보존하려면 항복해라 라는 의미로 심리전 방송을 라디오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독일 제6야전군 사령관은 항복 여부를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는데요. 그 당시에 독일의 총통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아돌프 히틀러는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제6야전군 사령관을 육군 대장에서 육군 원수로 진급을 시켜줬습니다. 자, 그건 뭘 의미하냐? 독일 국방군 역사상 항복을 했던 육군 원수는 한 번도 없다. 4스타에서 5스타로 진급을 시켜준 거죠. 자, 독일 국방군 역사상 항복을 해서 포로가 된 육군 원수는 전례가 없다. 그래서 진급을 시켜줬다라는 것은 명예롭게 자결을 해라. 항복하지 말고 독일군의 명예를 위해 명예롭게 자살을 해라 라는 의미로 진급을 시켜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프리드리히 사령관은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9만 1000명 독일 제6야전군 33만 명이 투입이 됐었는데요. 그 중에 3분의 2 정도가 전사를 하고 9만 1000명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항복을 합니다. 그게 1943년 2월 2일이고요.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인 20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된 전투로 1943년 2월 2일 날 소련군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독일군 9만 1000명 정도가 포로가 됐는데요. 나중에 그 포로들은 1957년도에 독일로 송환이 됩니다. 소련의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그 항복한 때로부터 14년이 흐른 1957년에야 독일로 송환이 됐는데요. 항복할 때 그 인원이 9만 1000명이었는데 이제 14년 후에 소련에서 독일로 송환될 때는 6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9만 1000명이 대부분 질병이나 기타 원인으로 인해서 사망해버리고 6000명만 독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항복했던 독일의 제6야전군 사령관 프리드리히 파울루스도 1957년에 고국인 독일로 송환이 됐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소련이 처음에는 수세적 입장이었는데 나중에는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을 해서 독일군들을 압박을 해서 결국은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된 전투가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자, 그때 같은 연합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다 같은 연합국이었죠. 반대로 추축국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이었는데요. 자, 같은 연합국이었던 미국이 스탈린그라드 전투 당시에 소련에 대해서 엄청난 물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 모토로라 있죠. 모토로라 세계적인 무전기 회사 모토로라 잘 아실 겁니다. 자, 모토로라도 그 당시에 미국이 소련에 지원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코카콜라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코카콜라도 그 당시에 미국이 소련에 지원을 했던 그러한 음료입니다. 그 다음에 스팸 있죠. 스팸이라는 햄 소시지, 그것도 미국이 소련에 지원했던 군수 물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콜라가 독일에도 보급이 됐는데요. 2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다 보니까 미국이 독일에 대한 콜라 지원을 중단을 했죠. 그래서 독일이
대체품으로 개발한 게 바로 환타입니다. 환타를 개발한 게 독일입니다. 미국이 독일에 콜라를 지원해 오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제 적대 관계가 되니까 콜라 공급을 중단하자 독일이 자체 개발한 게 환타입니다. 환타. 자, 여하튼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통해서 초기에는 소련이 상당한 피해를 당하다가 나중에는 독일군들을 스탈린그라드 안에 갇힌 독일군들을 포위해서 섬멸시키는 그러한 반전을 가져오고, 그래서 그 소련군이 독일군을 포위했던 작전을 이른바 천왕성 작전이랍니다. 작전명 천왕성 작전입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스탈린그라드 시가지 안에 갇힌 33만 명의 독일군을 소련군 100만 대군이 포위했던 작전, 그게 이른바 군사작전 명칭 천왕성 작전이고요. 자, 어제 제가 걸어서 퇴근길에 말씀드렸던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 인류 전쟁사의 기념비적인 군사작전인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작전명이 해왕성 작전입니다. 해왕성 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작전명 해왕성 작전, 반면에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작전명이 천왕성 작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련이 독일을 꺾어버림으로써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동부전선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는 소련이 독일을 압도하게 됐고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게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해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풍납 사거리 거의 도달을 했는데요.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자, 오늘 말씀드린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1942년 7월 17일부터 1943년 2월 2일까지 약 6개월 반 동안 전개됐던 독소전쟁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전투로서 인류 전쟁사에서 최대 규모의 사상자인 약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전투가 바로, 자, 여기서도 저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자,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른바 작전명 천왕성 작전인데요. 자, 이 전투에서 소련이 승리함으로써 이제 2차 세계대전의 동부전선의 판도가 바뀌고, 또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1944년 6월 6일에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또 연합국이 승리해서 2차 세계대전의 서부전선의 판도도 이제는 연합국이 주도권을 쥐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재밌는 얘기가 있냐면요. 자,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국의 전승